엄마, 이제 나가주세요. 여긴 법적으로 제 집이에요. 아들이 제 짐 가방을 현관 밖으로 던졌습니다. 풍소리와 함께 가방이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그 안에는 제 옷가지와 낡은 사진첩이 들어 있었습니다. 밤 11시, 3월의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얼마나 잠깐인데. 아들아, 엄마가 어디 갈 때가 있어야지.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 옆에 서 있던 여자가 민서가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법적으로 소유주는 저희예요. 저희도 신혼집이 필요하거든요. 이해해 주세요. 제가 30년 동안 지켜온 집, 남편과 함께 벽돌 하나하나 쌓아 올린 그 집에서 저는 쫓겨나고 있었습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귓가를 울렸습니다. 잠금 장치가 돌아가는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불과 3년 전만 해도 아들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이 집 내 명의로만 잠깐 해두면 세금 아낄 수 있어. 걱정 마. 당연히 엄마 집이지.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붉은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게 제 인생 최악의 선택이었습니다. 계단에 주저앉아 떨어진 가방을 바라봤습니다. 70년을 살아온 제 인생이 가방 하나에 담겨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너무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이게 서로한테 좋은 거예요. 엄마는 고시원이라도 구하시고 저희는 새 출발하는 거죠. 고시원. 70살 노인에게 고시원에 가라고 하는 아들. 손이 떨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뒤돌아봤습니다. 2층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제 집이었던 곳. 이제는 제가 들어갈 수 없는 곳. 어떻게 이 지경까지 왔을까요? 이야기는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건 아들이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아들은 한 번도 울지 않았습니다. 단지 제 손을 꽉 쥐고 있었을 뿐이지요. 그날 밤, 저는 아들에게 약속했습니다. 엄마가 널 꼭 대학 보낼 거야. 아빠 못가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저는 하루에 3가지 일을 했습니다. 새벽 5시, 어둠이 걷히기도 전에 시장 좌판을 닦았습니다. 젖은 바람이 손등을 스치고 식은 소금기가 갈라진 상처로 스며들었습니다. 고무장갑은 늘 찢어져 있었고 손가락 사이로 비린내가 배어들었습니다. 낮엔 식당 설거지, 밤엔 아파트 계단 청소. 등이 굽고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아들의 교복만은 늘 새 것처럼 다렸습니다. 엄마, 나 커서 돈 많이 벌 거야. 엄마 힘들지 않게 해줄게. 중학교 3학년 어느 날 아들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거친 제 손과 부드러운 아들의 손이 겹쳤습니다. 그 약속 하나 붙들고 버텼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수능날 저는 절에 가서 108배를 올렸습니다. 무릎이 까져 피가 났지만 상관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왔을 때 아들은 서울에 있는 명문대에 합격했습니다. 저는 시장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영수가, 이제 다 됐어. 내 아들 효자야. 나중에 보답받을 거야. 사람들이 말하곤 했지요. 그래도 아들이 효자잖아. 이제와 돌아보면 그 말들이 제 등을 더 굽혔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오래도록 믿었습니다. 피부치는 다르다고, 내가 준 사랑은 반드시 돌아온다고. 그 믿음이 제게 가장 잔인한 거짓이었습니다. 아들의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저는 남편과 함께 지은 작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자가 매달 50만 원씩 나갔지만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만 졸업하면 되니까, 아들만 취직하면 되니까. 그렇게 4년을 버텼습니다. 아들은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합격 통보를 받던 날, 저는 기쁨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은 처음으로 양복을 입었고 어깨에 맞춘 재킷이 반듯했습니다. 구두는 윤이 났고 넥타이는 깔끔하게 메어져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 이렇게 멋진 사람이 되었다는 게 자랑스러웠습니다. 저도 월급날 아들은 흰 봉투를 내밀며 웃었습니다. 엄마, 고생 많았어. 이거라도 받아. 봉투 안에는 5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의 손등을 오래 잡고 울었습니다. 거친 제 손과 부드러운 아들의 손이 너무 달랐습니다. 아들의 손에는 상처 하나 없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차이가 우리 사이를 점점 멀어지게 할 거라는 걸. 하지만 6개월이 지나자 아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에 집에 오는 횟수가 줄었고 전화 통화도 짧아졌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집에 들어서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엄마, 집 상태가 좀 시대에 안 맞아요. 요즘 누가 이런 데 살아요? 화장실 타일은 깨져 있고 곰팡이 냄새까지 나고. 여긴 내 아버지와 내가 함께 지은 집이야. 부족해도 우리 집이지. 내가 태어나서 자란 집이잖니. 아들은 건조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벽지에 균열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오래 바라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성은 알겠는데 구리잖아요. 이 집 시세가 얼마인지 아세요? 3억도 안 돼요. 이 동네도 낙후됐고. 그 한마디에 제가 30년 동안 지켜온 시간이 숫자로 잘려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의 눈에는 이미 제 집이 자산으로만 보였습니다. 추억이나 정이 아닌 평가될 수 있는 물건으로. 엄마도 이제 좀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재개발 들어오면 보상금이라도 받는 거고, 아니면 그냥 낡은 집 하나 붙들고 사는 거예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너무 차갑게 들렸기 때문입니다. 마치 남의 집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변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아들은 더 이상 생활비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어 물어보자 아들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월세에 생활비에 힘들어요. 회사 다니는 게 공짜인 줄 아세요? 엄마도 좀 아껴 쓰세요. 저는 한 달에 30만 원만 달라고 했을 뿐인데 그것조차 부담스럽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어느 주말 아들이 여자친구를 데려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향수 냄새가 금방 집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키가 크고 날씬했으며 하이힐을 신고 있었습니다. 현관에서 구두를 벗으며 공손히 허리를 숙였고 말은 또렷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님. 민서예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집 안을 천천히 둘러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이 참 빈티지하네요. 요즘 이런 구옥이 오히려 투자 매력이 있다던데요. 투자 매력. 그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차렸습니다. 고등어 조림, 된장찌개, 시금치나물, 김치전.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새벽부터 장을 봐서 준비한 음식들이었습니다. 그녀는 젓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한데 저 채식주의자예요. 미리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생선이랑 고기는 안 먹어요. 아들은 제 표정을 보더니 재빨리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은 다들 건강식 하거든. 이해해줘. 민서도 할 수 없잖아. 저는 당황했습니다. 준비한 음식 중에 채식 메뉴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녀는 시금치나물만 조금 집어먹으며 물을 마셨습니다. 식사 내내 아들의 여자친구는 집안을 관찰하듯 둘러봤습니다. 벽에 균열, 낡은 가구, 오래된 TV, 그녀의 시선이 닿는 모든 것이 평가되는 것 같았습니다. 이 동네 재개발 확률 높대요.
보상금 나오면 타이밍 놓치면 손해거든요. 어머님도 잘 알아보셔야 돼요. 아들은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슬쩍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도 좀 업데이트가 필요해요.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감정만 갖고는 못 살아요. 현실을 봐야죠.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제 마음속 오래된 살림살이들이 갑자기 감가상각이라는 차가운 단어로 덮이는 기분이었습니다. 숟가락을 들던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가 화장실을 다녀온 후 작은 목소리로 아들에게 말하는 게 들렸습니다. 오빠, 여기 리모델링 비용만 해도 최소 5천은 들 것 같은데 차라리 팔고 새 집 알아보는 게 낫지 않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며칠 뒤 아들이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고 왔습니다. 저녁 식사도 거르고 곧바로 식탁에 서류를 펼쳤습니다. A사 용지가 여러 장이었고 어려운 한자와 법률 용어들이 빽빽했습니다. 엄마, 도장만 찍으세요. 세금하고 대출 구조 때문에 복잡한 거예요. 세상 물정 몰라도 너무 모르시네. 나는 이런 서류 같은 건 잘 모르는데 이게 뭔지 설명 좀 해줘. 엄마가 뭘 하는 건지 알아야 도장을 찍지. 아들은 한숨을 쉬며 천천히 설명하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설명은 제게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증여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어려운 단어들만 귓가를 스쳤습니다. 간단한 거예요. 집을 잠깐 내 명의로 돌려두는 거. 증여세도 아끼고 나중에 엄마 기초연금 문제도 해결되고 그래야 내가 엄마를 제대로 모실 수 있으니까. 명의를 바꾸면 이 집이 완전히 내 거 되는 거 아니니? 엄마, 어차피 나중엔 제 거잖아요. 지금이나 나중이나 똑같아요. 오히려 세금 수천만 원 아끼는 거예요. 그 돈이면 엄마 병원비도 되고.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민서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카페 커피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도 식탁에 앉으며 말을 보탰습니다. 어머님, 믿으셔도 돼요. 요즘 다 이렇게 해요. 감정은 접어두시고 합리적으로 생각하세요. 저희가 어머님한테 나쁜 짓 하겠어요? 민서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계산된 냉정함이 있었습니다. 저는 결국 붉은 도장을 찍었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식탁 위를 울렸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아들은 서류를 재빨리 챙겼습니다. 엄마, 잘 생각하셨어요. 이게 엄마한테도 좋은 거예요. 나중에 다 알게 될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도장 소리가 가슴 속 빈 곳을 찾아가 오래 울렸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한 달 후 등기우편이 도착했습니다. 손이 떨리는 걸 느끼며 봉투를 뜯었습니다. 그 안에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소유자 김준호 아들 이름, 제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영숙, 제 이름이 완전히 지워져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게 뭐냐? 내 집이 내 이름으로 바뀌었어. 준호야, 이게 무슨 짓이야? 아들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침착했습니다. 마치 예상했다는 듯이. 엄마, 그거 당연한 절차예요. 설명했잖아요. 어차피 나중엔 제 거잖아요. 미리 정리한 거예요. 효율적으로 처리한 거라고요. 어차피 내 거라니. 나는 아직 살아있는데, 이 집에서 살고 있는데. 정 그렇게 말씀하시면 엄마 혼자 그 집 관리도 못 하시잖아요. 수리비도 계속 들고 합리적으로 가자고요. 엄마, 너무 감정적이세요. 감정적. 아들이 제게 한 말이 감정적이라는 거였습니다. 30년을 지켜온 집을 빼앗긴 어미의 마음을 감정적이라고 표현하는 아들. 전화를 끊고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곧 카카오톡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민서였습니다. 어머님, 오해 마세요. 제가 재무구조 정리 도와드린 거예요. 결국 어머님 위해서 좋은 선택이에요.
세금 아낀 걸로 요양원 비용도 나중에 준비할 수 있고요. 장기적으로 보시면 이득이세요. 요양원이라는 단어를 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손주도 보지 못한 제가 벌써 요양원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 문장을 읽는 동안 손이 떨렸습니다. 제 이름이 지워지는 데는 도장 한 번과 설명 몇 줄이면 충분했습니다. 30년의 세월이 붉은 도장 하나로 사라졌습니다. 그로부터 2달 후, 어느 토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아들이 민서와 함께 화분을 여러 개 들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큰 관엽식물과 액자들도 함께 가져왔습니다. 엄마, 당분간 우리가 여기서 지낼 거예요. 신혼집 구할 때까지요. 엄마는 잠깐 다른 데 계시면 되고, 잠깐이면 얼마나 잠깐인데. 아들아, 엄마가 어디 갈 데가 있어야지. 정해지면 알려드릴게요. 일단 급한 대로 고시원이나 찾아보세요. 요즘 1인 가구용 괜찮은 데 많아요. 민서가 현관에서 구두를 벗으며 얌전한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어머님, 저희 결혼 준비가 코앞이에요. 현실적으로 생각해 주세요. 감정이 해결책은 아니잖아요. 어머님도 독립적인 생활 하시는 게 정신 건강에 좋으실 거예요. 정신건강. 70살 노인을 내쫓으면서 정신건강 이야기를 하는 며느리.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과 민서는 제 방 앞까지 짐을 날랐습니다. 큰 화분이 거실 한가운데 놓였고 제가 아끼던 자리였습니다. 민서는 벽에 걸린 제 결혼 사진을 내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 사진들 좀 치워주실래요? 저희 인테리어 분위기랑 안 맞아서요. 추억은 마음에 간직하시면 되잖아요. 30년 동안 걸어두었던 사진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찍은 유일한 결혼 사진. 그 사진마저 치우라는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여긴 내 집이야. 내가 지은 집이라고. 아들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등기부등본 확인 안 하셨어요? 법적으로 제 집이에요. 엄마 명의 아니에요. 현관의 문틀이 제 어깨를 밀었습니다. 아니, 아들이 제 어깨를 밀었습니다. 제가 지은 집에서 제가 등을 돌려야 했습니다. 짐은 내일까지 싸주세요. 저희 월요일에 가구 들어와요. 문이 닫혔습니다. 문 밖 복도에 선 저는 그제야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쫓겨난 커였습니다. 제 집에서 결국 저는 역 근처의 반지하 고시원으로 이사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5만 원, 제 전 재산의 대부분을 쏟아부어야 했습니다. 방은 3평도 안 됐습니다. 창문은 반쯤 땅에 묻혀 있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반지하 방은 눅눅했고 비가 오면 벽이 젖었습니다. 습기 때문에 옷장에서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저녁이면 작은 스탠드를 켜고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좁은 책상 위에는 아들의 어린 시절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날 찍은 사진. 새 책가방을 메고 활짝 웃던 아들. 잠이 오지 않는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전화는 오지 않았다. 시장 아주머니가 경로당 도시락을 건네주셨다. 짠맛이 났다. 내 눈물이 소금물인가? 아들은 잘 지내고 있을까? 내가 보고 싶지는 않을까? 창틀에 곰팡이가 번져가도 치우지 않았습니다. 치울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안에서 번지는 것들을 치울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버려졌다는 감각은 몸보다 마음을 더 축축하게 만들었습니다.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습니다. 옆방에 사는 대학생이 들을까봐. 석달이 지난 어느 일요일 낮 문이 두드려졌습니다. 누가 저를 찾을 리 없었는데 문을 열자 아들과 민서 그리고 유모차에 탄 아기가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왔어요. 찾기 힘들었네. 아들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기는 맑은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제 손주였습니다. 태어난 지 2달 됐다는 연락만 문자로 받았을 뿐 얼굴은 처음 보는 아이였습니다. 아기가 이렇게 컸구나. 목이 메었습니다. 민서는 유모차를 밀며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좁은 방, 낡은 가구, 창문 밖으로 보이는 사람들의 발. 그녀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님, 여기서 지내시기 힘드시겠어요? 동정하는 목소리였지만 진심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먼저 말했습니다. 엄마, 그 일은 지나간 일이에요. 그땐 저희도 급했으니까 집은 법적으로 제 이름이어도 사실상 엄마 거랑 다를 게 없죠. 필요한 건 제가 다 해드릴게요. 필요한 걸 이제 내가 정하는구나.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서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효율적으로 관리할게요. 어머님은 편하게 지내시면 돼요. 이왕이면 감정 소비 줄이시고 손주나 예뻐해 주세요. 감정 소비. 또 그 말이었습니다. 저는 벽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내 아들이었던 시간은 그 시계처럼 지나갔구나. 이제 넌 남이야. 말끝이 떨려서 대신 물컵을 잡았습니다. 유리잔이 손에서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아들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엄마, 또 그러시네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합리적으로 처리한 건데 세금도 아끼고 엄마도 독립적으로 사시고 서로 좋은 거잖아요. 좋긴 뭐가 좋아. 넌 엄마를 쫓아냈잖아. 쫓아낸 게 아니라 정리한 거예요. 엄마, 피해의식 좀 그만 가지세요. 피해의식. 제가 겪은 일이 피해의식이라니. 저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제 가거라. 다시는 오지 마. 그날 저녁. 오래된 상자에서 통장과 사진을 꺼냈습니다. 젖은 듯한 사진 속에는 교복 입은 아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순수했던 그 아이는 어디로 갔을까요? 다음 날 아침 주민센터에 갔습니다. 긴급 연락처를 바꾸러 갔습니다. 긴급 연락처 변경하려고요. 기존 연락처가 누구신가요? 아들이요. 지우고 이웃 아주머니 번호로 바꿔주세요. 직원은 잠깐 저를 바라보더니 무표정하게 서류를 처리했습니다. 다음 분. 돌아와 일기 첫 장을 뜯었습니다. 아들이라는 글자가 빽빽한 페이지였습니다. 한 장씩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난로 위 주전자에서 김이 올랐다 사라졌습니다. 그 김처럼 남은 미련이 허공에 퍼졌습니다. 그날 오후 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설날엔 얼굴 보자고요. 장인어른, 장모님도 오시는데 어른 체면도 있잖아요. 안 오시면 전 안 처해요. 그런 아들 없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짧은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그러시네요. 극단적이야. 엄마는 왜 이렇게 유별나게 구세요? 난 내 엄마가 아니야. 이제 에휴, 알겠어요. 마음 풀릴 때 연락하세요. 통화를 끊고 난 뒤 제 마음은 조용했습니다. 슬프지도 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종이는 법을 바꾸고 마음은 가족을 바꿉니다. 오늘 저는 둘 다 바꿨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고시원 창문 밖으로 개나리가 피는 게 보였습니다. 비록 반쪽짜리 창문이었지만 노란 꽃은 아름다웠습니다. 경로당에서 텃밭 가꾸기 프로그램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신청했습니다. 작은 땅이었지만 상추와 고추를 심었습니다. 흙은 제 손의 주름을 알아보는 듯 따뜻했습니다. 어느 날 경로당에서 만난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영숙 씨 아들은 안 와요? 아들 없어요. 그래도 아들은 피잖아요. 저는 고추 모종을 심으며 대답했습니다. 피는 흐르고 상처도 흐르지요. 지난 건 흉터뿐이에요. 할머니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가끔 전화가 울렸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읽지 않고 삭제했습니다. 명절이 되면 아들에게서 용돈을 보냈다는 문자가 왔지만 계좌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용서라는 단어를 오래 굴려봤습니다. 사람들은 용서가 고귀한 덕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제게 용서는 다시 버려질 권리를 허락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녁이 내려앉을 때 저는 조용히 방문을 닫습니다. 잠금 장치가 딸깍 소리를 냅니다. 그 소리 뒤에 제 안의 문장 하나가 또렷해집니다. 아들아, 내가 내 피였던 건 사실이다. 그러나 넌 내 가족이 아니다. 나는 너를 미워하지 않는다. 다만 용서하지 않는다. 고요가 방 안에 내려앉고 저는 그 고요를 안고 앉습니다. 버려진 마음이 제 자리를 찾을 때까지 아주 오래, 천천히. 1년 후 아들이 찾아왔다는 소식을 경로당 아주머니에게 들었습니다. 고시원 앞에서 1시간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사랑은 끝이 있다는 것을, 피는 끝이 없지만 마음은 끝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저는 선택했습니다. 용서하지 않기로. 미워하지도 않지만 용서하지도 않기로. 그게 제가 저를 지키는 마지막 방법이었습니다.